안녕하십니까. 송년 특집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제2의 신스틸러 최욱입니다. 네, 오늘 송년 특집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KBS 송형국 영화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그리고 영화 평론가 강유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강유정 평론가님은 저희 프로그램 보셨겠죠? 네. 네, 봤습니다. 조금 공부하는 기분으로도 봤고요. 예. 사실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팬이기도 하지만 최욱 씨 최욱 씨. 팬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팬과 동거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남편이 이제 제 팬이라면 네. 남편도 뭐 품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겠다. 네. 송영국 기자는 어떠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 대한 소문은 들으셨을 텐데. 네. 잘 보고 있고요. 네. 기자들이 꼭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들이 보통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을 하는 게 주된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필기도구 지참하고 정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송년 특집으로 마련했는데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남을 비평하면서 달려왔는데 연말이니까 오늘은 좀 도끼를 좀 빼고 말랑말랑하게 가보고자 의도를 갖고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널리즘을 주제로 한 영화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약속도 없고 또 밖에 나가기 싫은 추운 날에 따뜻한 방 안에서 오늘 추천해드리는 영화들 함께 내용을 곱씹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준희 교수님은 평소에 뭐 영화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뭐 강의의 활용도 좀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영화 전공자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의 가장 대중적 형태고 가장 성공한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강의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대중문화로라든가 이런데 영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영화의 굵직굵직한 영화들은 봐주지 않으면 대화를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은 공부나 연구의 차원에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물론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재미있게 좀 놀이 삼아서 또 여가 삼아서 보는 것들도 같이 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이 한 편씩 일단 추천을 해준 영화들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정준희 교수님의 추천 영화는 뭘까요?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이제 프로스트 vs 닉슨, 그러니까 프로스트 대 닉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2008년 개봉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널리즘에 관련된 영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히 워터게이트 사건이거든요. 아마 언론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이 영화를 굳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게 아니라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닉슨이 사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어도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끌어내고 싶은 이제 궁금증을 풀고자 하는 이른바 왈권리를 대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만나서 벌어지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말의 대결이에요. 이 말의 대결이 전 저널리즘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중요한 정치적 사건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저널리즘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데 상당히 적합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준희 교수님이 추천하는 프로스트 대 닉슨 영화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송인 프로스트. 그는 우연히 TV를 통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는 닉슨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성공적인 인터뷰를 통해 뉴욕 방송국으로 복귀하려는 프로스트와 명예 회복을 통해 3년 만에 정계에 복귀하려는 닉슨. 두 사람의 대결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Why didn't you burn the tapes? 약속된 인터뷰는 모두 4차례. 앞선 3차례는 노련한 닉슨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위기에 몰린 프로스트에게 남은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Is there nothing we can do? 닉슨을 향한 프로스트의 반격이 Looking back on 시작됩니다. your final year in office, do you feel you ever obstructed justice or part of a conspiracy to 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닉슨. 결국 그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워터게이트에 대해 사과합니다. It's like to resign the presidency. My political life is over.
진실을 가리려는 정치인과 진실을 밝혀내려는 진행자의 인터뷰 전쟁. 영화 프로스트 대 닉슨입니다. 네, 영화 프로스트 대 닉슨. 짤막하게 소개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예능 MC와 정치인의 인터뷰 대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한 방을 터뜨리고 원하는 대답을 끌어냈습니다. 네. 영화 보셨어요? 네. 네. 너무 재밌는 게 닉슨이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45대 대통령 트럼프까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많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이 영화화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닉슨이야말로 사실은 영화적으로 말하면 빌런, 악당이거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13편에 이르고 다큐멘터리까지 합치면 13편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또 보자면 아마 이렇게 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주인공이 됐을까 싶게.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닉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 미국의 자존심에 대한 증거인 거죠. 이를테면 우리는 대통령의 자백을 언론을 통해서 받아냈고 그리고 워낙 잘 알고 있지만 그 기자들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제 다 만들어내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의 자존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고의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닉슨에 대한 영화는 이렇게 13편씩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 MB를 소재로 한 작품도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벌써 박정희 소재로 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이 뭐 다큐멘터리적 접근도 하고 극영화로도 가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영화들이 뭐 일테면 마야광이라던가 이런 영화들도 보면은 박정희 시대를 왜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때 오히려 우리가 너무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너무 배신감도 크고 어떤 점에선 대통령은 좀 비난이 많을수록 영화적 대상이 더 자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이 프로스트 대 닉슨. 일단 이 프로스트 역할은 실제 인물이고 실제 그 역할을 바탕으로 그렇죠.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 예. 거죠. 이거는 거의 모든 게 실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전 영화를 만든 사람이 되게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상이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두 사람이 대담을 나누는 장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약 1시간 분량짜리로 편집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명작이에요. 근데 그 어떤 닉슨의 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하고 되게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편집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영화로 만들어낸다라는 건 이 실화의 힘에 기대는 방식으로 가면 사실 영화는 실패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너무나 명백히 존재하는 이 영상으로까지 존재하는 이 실화를 어떻게 극화시켰을까가 제 관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대담 장면들을 끌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약간의 닉슨과 이제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교류라든가 그다음에 둘 다 이제 비슷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연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배경을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닉슨의 배경을 보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대담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과 한 인간이 살아온 것들의 만남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상당히 잘 극화시킨 그런 면이 있어서 이 대담만으로 보면 시간 별로 막 되게 막 지루할 것 같은데 사실 되게 금방 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네. 이게 실제 사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욱 씨 얘기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이 이 영화 추천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이제 예능 MC가 인터뷰로 나오는데 영화를 보시면서 저를 좀 떠올리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상당히 떠올랐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이겠죠. 진짜로요? 왜냐하면 물론 이 영화를 보시면은 프로스트라는 사람을 일부러 좀 약간 좀 희극화시키는 경향이 없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나름의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재주가 어떠냐면 좀 약간 예능 쪽으로 좀 풀린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영국 수상 6명을 인터뷰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7명을 인터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능한 이제 인터뷰어인데 실제로 그 인터뷰어로서의 커리어를 제대로 세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닉슨과의 인터뷰였었죠. 그 전에도 그런 인터뷰를 많이 했었죠. 실제로는 했었는데 완벽하게 정치 인터뷰어로서 큰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닉슨도 사실 선택한 거죠. 이 사람이 만만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름으로 입지전적인 인터뷰를 만들어내면서 되게 유명해지고 결국엔 그 유명세가 더 큰 어떤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가능하게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언론이라고 하는 건 저널리즘은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안쳐 놓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단지 말재주가 좋아야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론사라는 힘이 있거나 또는 인터뷰어에 어떤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카리스마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권력자들을 앉혀놓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을 수시로 연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영역이- 사진이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조금 전에 사진이 되게 재밌는 게 영화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와요. 프로스트 신발 봤어? 끈없는 구두를 신었어라고 얘기하는데 좀 전 사진 보면은 이 프로스트는 더블 버튼 더블했죠. 자켓을 입고 있고 굉장히 싱글 버튼으로 정식으로 입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인터뷰에 처음엔 임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닉슨이 프로스트를 조금 얕잡아 봤을까라는 게 사실 이 사진 한 장에서도 좀 드러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영화적 마지막 장면에서 이 더블 버튼 사실 굉장히 엄격한 남성분들은 잘 안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잘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유럽 스타일 아닌가요? 유럽 스타일.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식 그 정장 스타일은 되게 약간 펑퍼짐한 스타일이고요. 대신 이제 실용적이고 이태리식 스타일은 상당히 여성적이 되게 패셔너블하거든요. 근데 그 신발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여성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미묘한 기운이 흘러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국의 어떤 엄격한 공화당의 대통령이 저런 영국에서 온 약간은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관심이 있는 거죠. 사실 자기도 그런 욕망이 없지 않았던 거예요. 영화 끝장면에 가보면 이제 그게 이제 네. 해결되는 그런 네. 방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기싸움의 또 한 측면이기도 하죠. 네. 송영국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정통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다거나 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였다면 닉슨이 인터뷰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인터뷰 성사되는 과정 자체도 그냥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공식적인 루트였다면 네, 네. 닉슨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돈 거래가 맞아요. 이루어지고 맞아요. 그 네. 토크쇼 진행자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가볍게 돈이나 벌자라는 동기에 의해서 인터뷰가 성사됐잖아요. 극 중에서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왜 닉슨은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하게 워터게이트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네. 답하기 싫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전까지도 이 사람은 자신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고 실제로 탄핵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사임하도록 만든 거고 면책 조건으로 사임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대통령의 마지막에 어떤 체면을 좀 지켜주겠다라는 미국식 어떤 그런 게 살았던 건데 그러니까 오리무중으로 있었던 거죠.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워터게이트 사건이 번슈타인 기자나 우드워드 기자의 어떤 폭로를 통해서 다 밝혀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안 했던 거고요, 사실은.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왜 닉슨은 나오고자 했을까? 그러면 자신의 정치 커리어를 좀 되살리고 만만한 애를 골라다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나.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 외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탁월한 성과를 거둔 면도 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공적을 알려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정치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거기에 또 돈 거래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끌어나와줬는데 결국엔 끌어나와진 상태에서 맨 나중에 뭔가가 이제 고백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었죠. 네. 거기 이 프로스트 팀이 만들어지잖아요. 저는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철저한 그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꽤 오랫동안 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그 작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닉슨의 이 인터뷰가 면죄부가 된다면 정말 그렇죠. 검지로 남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저는 언론인들의 꼭 알아야 되는, 들어야 되는, 각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 하여튼 팀들의 활동이 굉장히 전 꽤 인상적으로 이게 워낙 이제 남았습니다. 큰 돈도 들어가 큰 이벤트니까 당연히 이제 팀들이 필요했을 텐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팀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자서전 쓰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뉴욕타임스 편집장 했던 사람의 아들로서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된 사람도 있고 실제로 프로듀서로 나온 사람이 존 버트라는 사람인데 이게 LWT라 해서 런던 위크엔드 텔레비전이라는 상업방송사의 이제 프로듀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BBC 사장이 돼요. 예, BBC를 바꿔놓은 되게 중요한 사장이 됐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데이비 프로스트를 이제 BBC로 데려가가지고 또 유능한 인터뷰어로 키우죠. 여러 가지 이제 맥락들이 있는데 그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면 엄청난 어떤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닉슨도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이 인터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나름의 전략들을 짜고요. 그러면서 이게 각자의 패들이 드러나면서 어떤 게 이 사람이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라고 수시로 이제 판단이 되는 TV 앞에서 그런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네. 그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할 때 MC 프로스트의 그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네. 그 술 먹고 닉슨 대통령이 전하는 장면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거는 이제 그냥 끼워 넣은 장면이고요. 네. 그걸 계기로 일단 어떤
그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처음에 뭐 워터게이트 사건은 25%만 다루자라던가 사전 계약을 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떻게 뚫고 진실까지 가 닿느냐의 과정을 참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잠깐 중간에 그런 대사 나와요. 땀 흘리지 말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연출하는 장면에서도 닉슨 역할을 하는 그분이 이제 수건을 들고 땀 닦는 흉내를 내는데, 그러니까 닉슨이 굉장히 미디어를 사랑했지만, 그리고 활용도 하고 싶어 했지만 언제나 백전백패한 인물이 아닌가를 전 이 영화 보면서 다시금 생각이 들었는데, 왜 케네디하고 또 그렇죠. 대담 나눌 때 계속 땀을 흘려서 그것만 유명해졌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굉장히 시간 끌기라던가 이런 것들로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죠. 저는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도 자신에게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시간 끌기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좀 그런 건 좀 고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수사적으로 맞아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잘 알아들을 듯하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일부러. 네, 송영 기자 한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신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도 역시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시고 재판조차 거부하시고 기획 재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나와서 최소한의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채 석방하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언론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것 중에 따옴표 저널리즘, 다시 말하면 정치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퍼뜨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과의 그 기내 간담회 문제, 그래서 기레기 소리 들었던 그 문제, 그 다음에 정규제 TV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되게 독점 인터뷰를 했던 그런 장면, 이 세 가지가 함께 떠오르거든요. 이게 언론이 권력자와의 관계에서 뭘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규제 TV 같은 케이스는 전형적으로 이른바 스테이지드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저널리스트가 사실을 발굴해내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연출하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는, 자신을 변명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건 여기서 얻어진 새로운 사실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인터뷰의 전형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기내 간담회에서는 우리도 얘기했지만 논란이 된 게 문제지 논란이 될 이유는 별로 없었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은 끊임없이 자기가 잘하는 걸 위주로 얘기하려고 하고 기자들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캐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조건 그냥 질문을 던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저널리즘적 기법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전체 영화에서 보면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이제 프로스트가 닉슨한테 원하는 대답을 얻는 거잖아요. 예. 그 장면에서는 뭐 걸려들었다 하고 막 팀들이 좋아하는 그 장면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은 일단 100% 합법적이지 못한 일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프로스트가 그런 불법을 저질러도 되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다. 예, 그 장면은 어떻게들 보셨는지. 그러니까 닉슨의 성격이 드러난 것 같아요. 결국은 인터뷰라는 게 팩트에서 출발은 하지만 그 사람의 성향과 그리고 그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영화적으로 허구로 들어갔지만 그 전날 밤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건 이 사람이 자존심에 대한 상처는 견디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수세에 굉장히 밀리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이 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라는 걸 프로스트가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팩트를 활용해서 그 사람을 아주 이성적으로 계속 공격했다면 결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오히려 감성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감성적 대답을 한다라고 했던 것,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네. 프로스트가 원래부터 의도를 했을까요? 이렇게 작전을 짜고 갔을까요? 상당 부분 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연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겠지만 말 그대로 이 영화에서 맨 처음에 인터뷰에서도 이모셔널 감성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끝에서도 감성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감성으로 말렸고 그러니까 대통령 끊임없이 자신의 치적을 이제 자랑하는 식으로 피해갔는데 맨나중에 이 사람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이제 건드렸을 때 자신의 공격성이 튀어나오죠. 자신이 믿는 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도청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닉슨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는 권력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정치 철학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공화당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대통령은 사실은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모든 걸 갈라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일정한 초법적 존재로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전쟁을 선언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서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으로 모호할 때
새로운 법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고, 물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이제 그 인터뷰 대사 같은 것들을 보면 이거는 자기가 이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자신의 한 행동, 통치 행위에 대해서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되게 중요한 정치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게 바로 이 발언을 통해서 닉슨은 사실은 자기가 할 말을 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불법을 인정했다라기보다는 끝나고 나도 대중들은 반대로 받아들였죠. 제가 불법 인정했어라고. 다시 말하면 유권자들이 닉슨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입장 그리고 비슷한 철학을 가진 닉슨과 박근혜 대통령 그 인터뷰어 선택 자체가 닉슨이 좀 더 어리석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고 힘들다? 영화에서처럼? 끝에서는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어느 정도 극화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래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는 닉슨이 사실은 다 생각해서 한 얘기다라고 한 해석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네. 완전히 막 정말 잘못한 건 눈물 흘리고 뭐 이런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신한테 돌아오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 상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뭐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규제 TV 인터뷰도 결국 대중들이 보고 그걸 보고 황당해했던 것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터뷰어의 선택과 그 인터뷰의 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닉슨의 선택은 사실은 뭔가 자기가 얘기하면서 적당히 흘려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선택이었었어요. 왜냐하면 25%를 얘기한 거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적당히 이제 뭔가 좀 풀어주긴 해야지라고 이제 준비를 했던 거고, 사실 정규제 TV 같은 경우에는 추종자를 데려다 앉혀놓은 거나 마찬가지의 사실은 형식이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테이지드 이벤트라고 했는데 그건 대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죠. 짜고 이렇게 가더라도 마지막 하나는 준비를 해가는 게 맞는 건데 언론과 그렇죠. 권력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 권력자를 인터뷰하는 방식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방식을 보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인터뷰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원래 긴 인터뷰는 이 라포라고 그래서 상대와의 공감을 형성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야 그래도 이 말은 하는 게 낫겠다라고 털어놓게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라포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식은. 근데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때 라포 형성할 수 없잖아요. 평상시에 물론 형성할 수 있지만 갑자기 던져가지고 받아내야 된다고요. 이런 건 이제 인테로게이션 방식, 그러니까 뭔가 신문하는 방식인데 그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찌르고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첫 인터뷰에서 바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찌르고 들어간 그 방식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서 나오게 되는 어떤 것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라디오 인터뷰를 여러 번 했었지만 아 내가 못하는 게 이런 거였었구나. 그래서 라는 거를 많이 이제 공감했습니다. 만약에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이 그냥 기자였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엔터테인먼트 호스트라는 그 약간 좀 무시하듯이 얘기를 네. 하잖아요. 저널리스트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일반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면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기자가 정색하고 전공법으로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답을 이끌어내기 감성 위해서 없이, 예.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의도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공법으로 들어갔다간 이런 답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 우리 현실에 빗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질문 자체가 손석희냐 김어준이냐의 차이로 저한테는 와닿거든요. 저는 그렇다고요. 두 분 다 약간 비슷한 게 좀 공통점이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까? 권위거든요, 권위. 네. 그러니까 권력자를 앉혀놓고 다불하게 만드는 건 아까 제가 카리스마나 언론사의 힘이거나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최욱 씨가 지금 앉혀놓으면 안 앉거든요. 제가 앉혀놔도 안 앉아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것의 문제는 일단 별개로 그가 이룩해낸 어떤 힘이 앉혀놓고 얘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접근법이 좀 다른 거죠. 이제 김어준 씨의 접근법과 네. 손석희 씨의 접근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제가 봤을 땐 프로스트고 손석희 씨가 지금 방금 이제 가정법으로 말씀하셨던 정통 저널리스트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략 그런 면은 있습니다. 좀 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런 편이고요. 네. 근데 실제 프로스트하고 이제 그 닉슨의 인터뷰를 보면 상당히 세게 얘기들이 오고 가요. 예. 근데 그 예를 들면 손석희 씨의 인터뷰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말한 것들의 논리적 모순들이라든가 빈 구석들을 쭉 잡아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인터뷰 방식이라면 김원준 씨 같은 경우는 얘한테는 뭔가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뭔가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네. 전 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이 프로스트 같은 인터뷰가 있나라는 생각, 없죠. 인터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방송만 보더라도 이렇게 진지한 인터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뭐 심지어 민간인들조차도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을 해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몇몇 인터뷰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사회적 공적을 쌓거나 은퇴하신 분들의 후일담을 듣는 게 상당히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아주 문제적 시기에 문제적 인물을 모시고 좀 파악해 들어간 건 제 기억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네. 정반대의 예로 제가 떠오르는 것은 그 무릎팍도사가 떠오릅니다. 거기는 이제 당시에 저기만 가면 이미지 세탁이 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던 사람인데 저기만 나가면 그게 깨끗해져서 나오는 좋게 만들어준다. 요구와는 조금 다른 기억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KBS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마 아침마당. 아침마당이죠. 예. 너무 예, 이렇게 예.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날카로운 질문을 아예 던질 네.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아침마당에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하면. 날카로운 예, 질문을. 예. 예전에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우리 간담회, 그러니까 기내 간담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권력자와 그다음에 기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른바 말의 전쟁을 제대로 벌이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독재 시대 때는 당연히 없었고요. 민주화 시대 이후로도 모든 대통령들은 언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은 관리하려고 했지 언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은 좀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의 전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말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 치는 사회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내가 비록 지더라도 내 할 말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서 뭔가 그 말의 자체가 주는 어떤 힘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 정치의 핵심인 말의 문제를 우리나라 정치는 말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되게 많이 하고 거짓말에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나 이런 데들을 보면, 특히 유럽의 의원 내각제나 이런 데들 보면 모든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그 답을 피해가는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정치력을 또 인정받고 이러거든요. 정당성을 또 인정받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저널리즘 안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리 잡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말에 의해서 설득하고 그것이 어떤 합의점으로 나아가는 합리주의가 우리 사회는 아직 정착돼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 정권처럼 아예 질문을 받지 않는 청와대라면 설사 손석희 사장님이 거기 가셔도 질문을 못하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질문 안 받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국민 전반적으로 아니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하는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아?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라는 국민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질문 안 받고 그게 끝입니다 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닫아버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이제 알 권리 문제로 보조가 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알 권리는 국민들을 대항하는 알 권리잖아요. 그럼 실제로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자기가 궁금한 걸 알 권리로 포장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궁금하다고 또 얘기하지만 사실 뭐냐면 데스크가 궁금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가서 무슨 말 따와. 이거에 좀 더 가깝지 실제로 정말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알 권리를 대행했을 때 바로 그들이 답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저널리스트는 사실 알 권리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언론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특정한 종류의 어떤 몇 개의 질문만으로 그냥 원하는 답만 그냥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 프로스트 대 닉슨에서는 프로스트가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그 대답을 닉슨에게서 그렇죠. 끌어냈기 때문에 예. 가치가 있었다는 것. 맨 마지막의 대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프로스트 대 닉슨, 정준희 교수님의 추천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정의로운 기자, 뭐 정의로운 저널리스트 이런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양쪽의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모범 사례들이 실화에 많아서 그 실화를 영화화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또 반대 측면에서는 특히 공화당 집권기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잖아요. 영화라는 것이. 그래서 뭐 이 부시 정권 때 반전 영화라든지 최근에 이제 언론과 관련된 영화라든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몰아붙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데 대해서 관련된 영화가 나온다든지 드라마가 나온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에서 못 보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고 싶은 것을 스크린으로 옮겨오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기자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꼽는다면? 안타깝게도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뭐 굳이 찾아본다면 뭐 1987에서 뭐 기자들의 모습이 살짝 지나가는 정도인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다뤄진 좀 두 작품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을 다룬 제보자라는 작품이 2014년에 이제 임순애 감독, 여성 감독 연출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또 이제 기무사로 바뀐 예전에 보안사 이제 윤석영 이병이 그 양심 고백을 했던 그런 민간인 사찰 문제를 다룬 모비딕이라는 작품 2011년 있는데요.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제보자가 있는 언론 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제보를 받고 나서 되는데 우리 지금 닉슨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딥스로트로 불렸던 그 유명한 제보자가 밝혀지지 않거든요. 30년 가까이. 그래서 2005년에야 이제 마크 펠트라는 FBI 부국장이라는 2005년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런 식의 제보와 함께 기자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안전망이 없으면 저는 뭐 지금 영화 입장에서 영화 평론가 입장에서 저널리즘 영화가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런 사태 자체가 좀 보기 힘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크 펠트가 또 2017년 영화화가 되어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입니다. 제목 자체가 어떤 점에서는 이 제보할 수 있는 그리고 제보자 보호에 대한 문화가 없는 한 이렇게 좀 훌륭한 저널리즘 영화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욱 씨가 추천하는 언론 관련 영화를 함께 볼까 합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두두두둥. 오늘 소개할 영화 중에 최고의 흥행작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일단 크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막연하게 의심하고 있던 그 언론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의 그 유착 관계와 그들의 어떤 추악함을 아주 농도 짙게 그려낸 영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 치러진 신정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 다가오는 12월 대통령 선거 유력 대선 후보 장필우와 대기업 회장 오현수, 딴 생각은 안 하는 건데 너무 괴념치 마시고. 유력 신문사 논설주간 이강희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내부자들입니다. 그렇지. 그들을 돕는 정치 깡패 안상구는 더 큰 성공을 꿈꾸며 내부자들의 비자금 파일을 빼돌리는데요. 새끼 사람 너무 무서운 줄 몰라. 왜 이리 신났어? 미래 자동차 오나님 비자금 파일. 형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한부 복사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는지 두고 봅시다. 이런 여우 같은 고물 받나. 우리 상구 씨. 비자금 파일로 거래를 하려던 안상구는 도리어 처절한 응징을 당합니다. 보고 정신병원에 보내보라. 한편 백없고 족보가 없어 번번이 승진에 실패하는 경찰 출신 검사 우정훈. 그리고 이번 이 사건 말이야. 양프로가 대검 가게 됐다. 미안하다. 장피로만 잡아. 그럼 줄이고 빼기고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네가 이기는 거야. 그는 안상구가 내부자들을 향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출세의 지름길이 되어줄 비자금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안상구에게 접근합니다. 뭐? 이강희한테 넘기기 전에 복사본 떴잖아. 그래? 지금 장피로 복수를 꿈꾸는 안상구와 출세를 꿈꾸는 우장훈의 의기투합. 대통령도 문제 없겠지.
이에 맞서 쥐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내부자들의 반격.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미래자동차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언론과 정치, 자본의 유착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영화. 내부자들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는 아닌 거잖아요. 실화는 아닌 거. 실화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네. 실화는 근데 아닌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를 아마 우려했나 봐요. 그래서 영화에 그게 나옵니다. 이게 실화가 아니라 혹시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영화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일정한 취지의 바탕을 뒀겠죠. 그리고 네. 뭐 영화들을 만들 때 리얼리티가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모자이크하는 방식을 이제 쓰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서 해석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뭐 특정한 어떤 언론사라든가 특정한 어떤 재벌이라든가 특정한 정치인을 떠올리는 건 그건 뭐 보는 사람들의 자유죠. 네. 제보자들에도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의원입니다라고 나와요. 명백하게 황우석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함인데도 영화잖아요. 불구하고. 이 영화도 여러 가지 실화를 떠올리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능청스럽게 역설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구가. 저는 이건 일부러 말하고 예. 있다고 봐요. 저희는 뭐 이제 언론 관련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이 언론인으로 나오는 논설주간 이강희의 캐릭터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죠. 이것도 역시 누가 모델이 됐을까요? 아주 극단적인. 네, 사실 뭐 소문도 많이 돌았었죠. 네, 뭐 누구일 것이다라고 뭐 암암리에 돌았는데 저는 이 이강희가 처음에 등장할 때 이런 대사가 나와요. 뭐냐면 의도했다와 의도를 맞아요. 의심했다를 두고 연필을 또 꼭 쓰더라고요. 원고지에 썼다 지웠다 하면서 어떤 걸 쓸까요? 했더니 이제 편집국장이 와서 우리 회사 입장은 의도했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나는 회사 입장대로 써야지 라고 하면서 의도했다라고 마지막 딱 마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언론사의 대표적인 그 주간의 글은 개인의 글이 아니라 회사의 글이라는 걸 이 영화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강의 캐릭터도 보여주고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 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근데 언론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이 체제를 잘 모르실 텐데 신문사의 주필이라고 하는 위치는 말 그대로 신문의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설이라 그러잖아요. 네. 개인의 의견이나 기자의 의견이 아니라 그 신문사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문사가 마치 우리가 의견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언론은 사실 의견보다는 정보를 주는 쪽에 보통 치중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명백하게 의견이다라고 표방하는 게 바로 사설과 칼럼이거든요. 근데 그 사설을 주필이라는 사람이 맨날 중에 쓰잖아요. 하루에 모든 데일리 뉴스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신문의 방향을 결정짓는 활용점정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가 또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글의 힘을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한때 신문이 정말로 강했던 시절에는 특정 메이저 언론사의 주필이 쓴 사설의 한두 가지 표현이 정치의 향방을 바꿔놓는 힘을 가질 수 있었을 정도고 여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아니게 됐지만 한때 그랬었던 것들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영화상으로는 지금 좀 비판받는 부분은 현실과 다르다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언론 신문사에서 칼럼이나 사설을 어떻게 쓴다고 해서 여론의 향방이 변한다든지 유력한 정치인이 정치적 생명력이 바뀐다든지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적잖아요. 실제 신문의 영향력이 지금은 그 전보다는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대기업 회장과 권력 1인자하고 이 알몬 파티에서 겸상을 하는 위치가 안 됩니다. 현재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신문들이 오히려 타겟층을 되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뭐 민중이라는 아까 잠깐 영화 대사에도 나왔지만 넓은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우리 신문 구독자들에게 일종의 지침을 내리는 듯한 방향성을 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안 보는 분들에게는 0이겠지만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여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지침을 내리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일종의 파티 페이퍼나 이제 당파지들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속성들이거든요. 당파지 옛날의 당파지 말고 현대적인 당파지들은
지지하거나 특정 정파를 옹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깃발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사태를 이렇게 해석해라. 그리고 우린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어떤 역할들을 하거든요. 상당한 지침의 역할들을 실제로 하고 예전에는 전체 국민들과 주로는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오피니언 리더였다면 지금 말 그대로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대오를 유지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당 진영이 원하는 논리를 근거 있게 제공하고 그 지지하는 자들은 그것에 의해서 다시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구조가 현재 언론과 시민들의 관계가 아닌가, 안 좋은 쪽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조선일보에서 박은주 당시 디지털 뉴스본부 부본부장이 칼럼을 냈습니다. 좌파가 우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조선일보 2015년 12월 12일자 칼럼인데요. 대충 디테일은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신정당 대권 후보, 조국일보 논설주간, 미래자동차 회장, 삼각 악의 축을 건달과 검사 연합팀이 응징한다는 내용이다. 권력이나 재벌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 속성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코웃음을 친다. 동네 양아치 모임도 아니고 이렇게 큰 권력자들은 자기 보호 차원에서라도 영화 속 성기 동맹이나 노골적 유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뭔가 있긴 있다는 얘기네요.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예. 성기 동맹 노골적 유착은 없다라고 되게 단정을 지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런 게 농담처럼 문맥에서 읽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서 지적하는 대충 디테일이라는 부분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런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닐 거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 뭐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제목을 좌파가 우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왜 굳이 달았을까 저는 싶거든요. 갑자기 이념화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니들이 우리 우파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식의 얘기를 쓸데없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에 저는 더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걸 누구가 우파라고 지적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권력층이라고 정도의 지적 정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권력층 이퀄 곧바로 우파가 되고 우리 우파는 사실 너희들 모르는구나 안 그래 생각보다 훨씬 더 세련돼 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동일시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신문에 이분이 이른바 지배적 우파라고 하는 분들과 굉장히 동일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준 이제 그런 칼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극적으로 과장돼 있는 것 사실과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신다는 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대중이 여기에 공감한다는 것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이지 사실과 영화가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언론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으면 이런 영화의 내용이 공감을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을 하셔야죠. 맞아요. 발끈할 게 아니라. 그 홍준표 씨의 12월 28일 그 트윗 내용을 보더라도 한국 사회 리더 그룹들이라고 스스로를 칭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칭호에 대한 자칭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지금 방금 송 기자님께 말씀하신 게 상당히 동의하는데 영화는 일단 허구입니다. 허구이고 여기 나오는 실명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발끈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점에서는 좀 상징적인 징후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 당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영화에서는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이를테면 안상구도 안전했고 그리고 우검사도 변호사로 개업해서 안전하게 사회로 돌아왔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들 안전 귀환할 수 있는가라는 지점에서 오히려 그 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어디서 현실이라고 느꼈는지 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지난 회차 얘기 드렸는데 우리 그 사법개혁 문제 얘기하면서요. 우리나라 언론인들 그다음에 정당의 어떤 그 상층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재벌이나 이런 쪽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중들은 짐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부자들의 한 말을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죠. 근데 이렇게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으리라고 하는 건 사실하고는 뭐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카르텔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익이 교환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중적 확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공감이고.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걸 역설적으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나야. 라는 인식이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신문에서 글을 쓰시는 분, 이 정당에서 이런 식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발끈하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 나라의 주인은 난데 이 주인들의 행동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라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새로이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다뤘던 것들이 이 영화에 많이 녹아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 미래 자동차 그 회장하고 이렇게 주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 신문을 내려놓는 장면 보니까 거기 광고였죠. 광고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장면. 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전에 봤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텐데. 흘려봤을 텐데. 네. 잘 보셨네요. 이 영화는 또 명대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좀 하여튼 안 좋은 대사들 하지만 많이 회자된 대사들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도 또 생기기도 했었고요. 어떤 분에게는. 아까 그 영화 소개 장면에서 나왔지만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또 이 영화에서 나왔던 거고. 어떻게 기억나는 대사들 좀 있으신지요? 저는 이 영화 가장 명대사 기억나시죠? 모히또 가서 몰디브. 그 명대사인데 제가 왜 이 대사를 다시 가져왔냐면 계속 이강희 주필이 말장난을 해요. 뭐 이렇게 보카시 장난이라던가 이런 걸 하면서 뭐 뭐뭐로 보입니다, 보여집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청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보입니다 이런 걸로 장난치는데 사실 진심은요 거꾸로 말해도 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히또 가서 몰디브 먹자라고 해도 진심은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정말 숨길 게 있고 진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소위 말하는 그 보카시 장난을 치는 건데 이 대사가 저는 일부러 저는 감독이 넣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다 뒤집어도 통할 걸 통하는 세상인데 진실이라는 건 이렇게 오히려 진심과 마찬가지로 말장난으로만은 전달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의 명대사 워낙 유명하지만 다시 한번 좀 곱씹어봤습니다. 또 그 논설 주관하고 오랫동안 그 이병헌 씨 한 건달 역할이 오랫동안 둘이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네. 배우지 않았을까. 어떠셨어요, 교수님은? 어떤 대사가 좀 기억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주필이 글 가지고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식의 수많은 대사들이 좀 나오잖아요. 저는 뭐 과장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주필이 쓰는 글치고 너무 후졌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게 솔직히 좀 있어요. 너무 많은 번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꼬여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글을 쓰지는 않는데 저는 그걸 얘기하면서 쾌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과거에 영향력이 있던 언론인들, 이른바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자기가 문구 하나를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누렸겠죠. 상당히 파우스트 박사가 누렸던 그 악마의 힘 같은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느꼈을 거란 말이죠. 이 펜때르부터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느낀 사람이면 얘기할 법한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 뭐 그게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이강희가 검찰청사에서 나오면서 말씀하신 그 말장난을 하지 않습니까? 의심된다에서 매우 보여진다로 고쳐주세요라고 기자들한테 말하고 나오는 그 다음 장면이 뉴스 보도입니다. 안상구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자들이 쓰면 좀 안 되는 말이 뭐뭐 하면 보인다 기사 문장에서 그리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든요. 전해지고 있습니다는 최후에 쓰는 말입니다. 확인하지 못했을 때 기자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안상구의 그 대사 이후에 이강희의 대사 이후에 바로 그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언론이 허술하게 받아쓰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영화 내부자들 속에 이강희 논설 주간의 명대사, 대사들, 문제의 대사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매우 보여진다라고도 쓸 수 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같은 말이라도 누구는 어떠하다고 보기가 힘든데 누구는 어떠하다고 매우 보여진다는 겁니다. 말은 권력이고 힘이야.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그런 조폭의 말 한마디에 유력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제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조폭 안상구가 알 수 없는 조직의 사주를 받은 정치 공작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에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얄밉죠. 연기를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요.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사실 네. 보여진다도 그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보인다라고 써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언론사에서는 일본어만 쓰나요? 중간에 이강희 주간이 그 편집국장을 데려다 놓고 햇도가 안 돌아가라고 하면서도 일본어로 혼내는 장면도 있고 뭐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스마리라던가 뭐 미다시라던가 왜 이렇게 일본어 잔재가 많은 건지 저는 그것도 여기서 좀 이 이강희 그 주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본어를 굉장히 중간중간 섞어서 계속 쓰고 있는 장면들이 묘사가 의원님 되고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있고, 예. 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요즘도 그러게 좀 아직도 꽤 많이 이제, 남아 예, 있고요. 남아있죠. 사스말이라든지 그 언론사의 기본 시스템이 일본에서 전해온 것이 많아서 현대 우리 언론 시스템이 거기서 오는 저희들이 쓰는 모든 단어들이 거기서 비롯된 것이어서요. 그 영화 내부자들 속의 이제 대사들 중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민중은 개돼지이다라는 맞아요. 표현 네. 때문에 그때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나영원 기획관이 정말로 전 기획관이 자신이 그 영화의 그 대사를 따서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분이 말하는 개돼지 입장에 가까워서인지 그 계층과 계급이 굉장히 불쾌했던 부분이고 이게 언론은 아니죠. 물론 한 개인이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긴 하지만 마른 곳 방금 그 말씀하셨지만 마른 곳 정신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그 사고 방식이 사실은 더 놀랬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사실 그렇게 나와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반응은 안 할 수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다가오는 그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안에서 내용 중에 또 말은 권력이고 힘이다 이런 멘트를 합니다. 이강희 논설 주간이 저널리즘 측면에서 어떻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글과 말인데 사실은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글이 훨씬 더 중요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신문 언론의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글의 힘에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글을 좋아하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에 힘이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글이 힘이 있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글이 좋은 힘은 있어야 되는데 조작질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 어떤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바로 글이 돼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에 힘으로 진짜로 묵중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서는 내적 관계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는 글로 해결해주고 누군가는 경찰력으로 해결해주고 누군가는 법으로 해결해주고 누군가는 정치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이 이익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언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언론이 그 동맹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도 자랑스러워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글이 가지는, 그러니까 대중들을 위해서 그들이 위임받은 그 글이 가지는 힘을 가지고 했어야 될 일들을 네트워크 안에 내부자로 들어가서 만들어낸 힘이 마치 자신의 글의 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기자분들 중이나 또 이렇게 논설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글을 굉장히 잘 쓴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그분들의 글이 정말로 잘 쓴 글일까? 사실은 그 내부적 엘리트 권력 안에서 속했기 때문에 나오는 힘인 거지. 다시라면 그 네트워크부터 벗어나고 나면 그 글에 힘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병헌의 손을 연필로 이렇게 찍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에만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사실 그 펜으로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인하게 와닿았습니다. 네. 마무리 좋은데요. 네. 최욱 씨의 추천작 내부자들이었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송년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언론 관련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송영국 영화 전문 기자가 추천하는 영화 어떤 영화일까요?
예, 저는 2015년에 국내 개봉한 영화인데요. 나이트 크롤러라는 영화입니다.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영상을 취재해서 그 영상물을 로컬 방송사에 판매하는 그런 프리랜서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시죠. 좀도둑질로 먹고 사는 루이스는 어느 날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의문의 남자들. We're first. No shit. Get a shot on the other side. Right. Get a shot inside the car. 특종 현장을 찍어 방송사에 팔아넘기는 프리랜서 영상 촬영 기자 나이트 크롤러들입니다. Excuse me. Will this be on television? Morning news. If it bleeds, it leads. What channel? Whoever pays the most. Enough to buy all that 사고 gear. 현장 영상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루이스. Flaming asshole of a job. 총격 사건이 발생한 현장. 루이스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담습니다. 그는 지역 방송사 보도국장 니나에게 영상을 들고 가는데요. That's the lead. I want to break it up and do a wraparound from the scene. 첫 거래에 성공한 루이스는 교통사고, 강도, 살인사건 등 돈이 될 만한 현장이면 닥치는 대로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사고 현장 조작도 서슴지 않습니다. A car crash. Well, none of this is going to knock anybody. 시청률에 눈이 먼 보도국장 니나는 루이스에게 점점 더 자극적인 장면을 요구하고 I want you to get in the goddamn game. I want something people can't turn away from. I want what you promised me. 루이스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강렬한 영상을 탐합니다. 특종을 향한 그들의 광기를 담은 영화. 나이트 크롤러입니다. 네, 단순 무슨 액션 영화가 아니고요. 언론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특종을 향한 광기를 담은 영화 나이트 크롤러였습니다. 송형국 기자의 추천작이었는데요. 방송 지금 보시면서 영상 보면서도 송형국 기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장면 다 나가냐고 어떤 네. 자극적인 장면이나 네, 피 흘리는 장면 좀 있었잖아요. 다 가려서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영화에 꽂힌 이유는 어떤 점 때문이었나요? 저는 이 지금 보신 이런 언론의 행태를 불구경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불행, 엄청난 인생을 바꿀 그런 불행일 거잖아요.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는다거나 뉴스 소비재로 삼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었고요. 물론 우리 언론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방송사들이 영상을 이렇게 사고 파는 시스템도 아니고요. 또 여기 이 지역 방송처럼 사건 사고의 보도 비중이 대단히 큰 것도 아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만 가지 이 사안들 중에서 우리 뉴스가 다루고 있는 사건 사고 보도의 비중이 뭐 이 정도가 맞는 걸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정말 가슴에 기자들이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만 이런 사건을 보도하는 것인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건을 1차적으로 보도한 뒤에 이 극 중에서 보면 보도국장이 하는 일은 이 강 건너에서 벌어지는 부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시청자 쪽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보도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기사나 앵커멘트의 방향을 좀 더 시청자와 가까운 쪽으로 당신도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뭐 범인들이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도록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강남 주택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몰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도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편화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우리 보도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게 됐고요. 그 영화 속에서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나오는데 이후에 그 피해자도 마약을 다루는 것 같은 정황이 나오는데 보도국장은 그걸 무시해버리죠. 주제에 안 맞으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포여야 하는데 범죄자가 피해를 당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주제를 취재된 정황들을 버리고 이 보도국장이 크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주제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하는 모습 역시 우리 언론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이 사건 사고라든지 재난을 보도함에 있어서 공포를 좀 심하게 보편화하는 형태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 속물근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좀 선정적인 기사에 굉장히 많은 클릭수, 요즘 말로 하면 클릭수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공하느냐 마느냐의 이제 언론 주체로서의 이제 언론사 입장도 있겠지만 어떤 점에서는 또 소비자로서도 그런 좀 뉴스에 너무 현혹되는 건 아닌가 해서 한국의 이것과 좀 다른 영화이긴 한데 2014년도 김광식 감독의 찌라시 위험한 소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점에서 찌라시는 정말 뉴스가 아니잖아요.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찌라시가 한번 떴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애를 쓴다라거나 때로는 그걸 받아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는 것도 종종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자면 이게 좀 수요 공급이 좀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럴수록 더더욱 좀 언론사가 좀 책임 있게 좀 기사를 내보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앵커들이 하는 뉴스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고 영상이 매우 적나라하니 시청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멘트가 참 많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이거 완전히 그 큐죠, 큐. 보시란 얘기죠. 역설법처럼 네. 보여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잠시 후에 흥미진진한 영상이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라는 말에 다른 표현이 영화에서 아침 영화니까 식사 그런 거죠? 장면인데 네. 보여줘도 되냐 이 말도 나오잖아요. 아, 네네, 아침 맞아요. 애들 등교하는 출근 시간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도 전혀 상관없이 와 근데 미국 로컬 방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그 주제에 맞춰서 보도국장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좀 이게 제가 처한 현실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말씀드려 보면 이 영화에서 이제 극적인 조작의 형태로 나와서 굉장히 영화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기자들도 실제로 어떤 사안을 취재해서 기사를 쓸 때 짧은 시간에 명쾌한 주제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부에 여러 가지 취재됐던 것들은 그냥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사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 명쾌한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 만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나와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지만 미세먼지를 보도할 때 있어서 굉장히 입체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난 대상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중국을 탓해야 된다라는 감정에 호소하고 싶은 기사를 주제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통계 기간을 폭을 좁힌다든지 어떤 모집단을 줄인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이 중국 때문이다라는 통계가 숫자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 숫자는 사실이든 진실은 아닌 숫자인 것이잖아요. 그런 잘못을 언론들이 실제로 주제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나이트크롤러도 미국 영화죠. 네. 네. 미국에서 이제 저널리즘 관련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른 영화들도 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모범적인 저널리즘을 소개하는 영화들이 최근에 특히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 더 포스트라는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는데 이 프로스트 대 닉슨 아까 보신 영화가 워터게이트 이후의 일이라면 이 영화는 워터게이트 직전에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특종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의 이야기인데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대형 상업 영화를 만들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자신을 비판하기만 하면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몰아붙여버리니까 안 되겠다. 배우분들 모여보세요. 하니까 톰 행크스, 메릴 스트립 이런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모여서 2달여 만에 촬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빨리 내야 된다라고 영화인으로서 우리 지금 이 트럼프 시대에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스필버그의 소명의식이 드러난 작품이고요. 그래서 휘리릭 2달여 만에 촬영을 해서 만들었는데 올해 전미 비평가 협회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고 또 최근에 신의21 국내에서도 주간지 신의 21이 평론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매해 하거든요. 거기서도 올해 외국 영화 1위에 선정된 걸작 인증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영화도 있고 또 대표적인 스포트라이트라는 작품도 있죠. 그 지난해 국내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는 보스턴 글로브 기자들이 이 천주교의 당시에 사제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아동 성폭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파헤친 이 팀의 기자들이 정말 일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기자 일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팀플레이와 앙상블이 돋보이는 정말 재미난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6년 부시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50년대 메카시즘에 대항하는 CBS 방송의 에드워드 머로 앵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는 배우들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 지금 포스터에 보시는 주인공은 본 시리즈의 악역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신 배우고요. 그리고 조지 클루니가 감독까지 이 영화를 한 영화고 그 앞서 말씀드린 스포트라이트의 감독이 이 영화의 조연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 분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프로스트 대 닉슨의 닉슨 역할을 맡은 배우도 여기에 이 CBS 방송사 회장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 배우들을 보는 재미만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되겠습니다. 네, 굿나잇 앤 굿럭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 좋아하시나 봐요. 교수님은 막 흐뭇하게 다 보셨죠? 되게 예. 굿나잇 앤 굿럭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아. 그 멘트로 늘 등장하는.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는 강유정 평론가께서 추천해주는 언론 관련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지금은 감독님은 아니시죠. 네, 이때 당시 감독님이었던 최승호 감독의 2016년작 자백이라는 작품이고요. 영어 제목은 스파이네이션입니다. 이 사건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검색을 해야 사건이 뜹니다. 바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요. 왜 최승호 감독이 됐는지 좀 그걸 좀 위에서 보시면 좀 흥미로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유정 평론가가 추천한 영화 자백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고 오빠 도와주는 길이라니까.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 제가 서울시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린 화교 출신 유우성 씨. 그가 간첩이란 증거는 국정원의 강요로 이루어진 동생의 거짓 자백과 맞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진술하게 됐죠. 조작된 국경 출입 기록뿐입니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我们也没开，我们也没开，合拢那个肯定是伪造的了，伪造的，合拢我们都去了。这个嘛，给我好，但是跟里下来的是里下他是这个原告的这样，对，咱就是我也是这意思嘛，就查出这个人。 진실을 밝히기 위한 3년 동안의 질긴 싸움. 유우성 씨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원장님, 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 유우성 씨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아니, 지금 내가 그만둔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니, 원장님 계실 때 유우성 씨가 간첩 조작으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럼 사과를 하셔야죠. 예? 그리고 또 다른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 당연히 무죄인데 예. 그래도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40년 걸렸습니다. 40여 년 전 고국에 유학을 왔다가 간첩으로 내몰린 제일동포들. 국가에 의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수영. 난데 영수 유영수 웃어. だからもう40年超えたで。40年。ああ。40年40。5月4日や。5月4日。1970年5月の4日に捕まったんや。順々に。남산 남산가 치과야. 남산 치과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 없습니다. 얼마나 한국이
앞으로 나가? 내 생각으로 나가고 싶다. 압니까? 대한민국 간첩 조작 사건의 역사를 파헤친 영화 자백입니다. 네, 최승호 PD가 연출했던 영화 자백, 강유정 평론가의 추천작입니다. 굉장히 가슴이 먹먹했던 영화를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될 영화다 이런 호평이 쏟아졌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2016년도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접하게 된 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2014년 다이빙벨 이후로 부산영화제가 굉장히 고초를 겪은 이후였기 때문에 보면서 좀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넷팩상 심사위원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항목에 이 작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솔직히 약간은 속으로 좀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작품이 정말 상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이후에 폭풍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영화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주연 배우가 누구냐면요. 최승호 PD와 그리고 원세훈, 김기춘이 주연 배우로 이렇게 딱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주연 배우로 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잘 몰랐던 그냥 저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얼핏 흘려들었던 얘기처럼 그 얘기가 간첩이란 말이 굉장히 생경했던 기억만 나요. 아니 요즘 시절에 무슨 간첩이지 했는데 이 얘기를 파헤쳐가는 그 과정은 가히 그 어떤 언론사도 하지 못한 일들을 최승호 감독이 해내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영국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는? 일단 기자 입장에서 부끄러웠고요. 나는 왜 저렇게 취재를 못할까? 네, 부끄러움이 앞섰고요. 그리고 취재 환경에 관한 굉장히 부러운 자유로운 취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뉴스타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거의 대다수의 기자들은 출입처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가서 그 출입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에 그 출입처에서 나오는 거를 챙기고 확인하고 기사 여부를 판단하고 기사를 쓰고 이런 일의 반복이죠. 거의 대다수의 기자들은. 그래서 이와 같은 정말 집중적이고 의미 있는 보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출입처를 갖고 있는 기자들은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탐사보도팀의 필요성을 아주 깊이 있게 인식을 하고 있고 다들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간에도 상관없이 취재를 해서 끝까지 결과물을 내오는 그런 취재팀을 다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확장이 돼야 그 기존의 출입처 시스템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 때 이 매스미디어 시절에 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이 매체 거대 언론 밖에는 이 경로가 없었던 시대에 이 출입처 시스템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기관, 수사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위주로 출입처가 짜여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자들이 대다수의 기자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는 측면이 있고요. 사회적 약자들 틈으로 가지 못하고 출입처에서 나오는 소식을 받아쓰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지속되어 오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은 더더욱 확장돼야 되는 그러니까 출입처를 벗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더더욱 확장돼야 된다는 생각을 이 영화 보면서 더더욱 들게 됐습니다. 잠깐 김승효 할아버지 나오는데 김승효 할아버지 검거될 당시 1974년 6월 28일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학원 침투 조총련 간첩 검거 사건으로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소개했을 때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검거 사건 똑같아요. 세월이 40년이 지났는데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누명을 벗었는데 그 사이 어쩜 이렇게 뉴스가 똑같을 수 있는지 좀 그 부분이 좀 경악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그 유성 씨 동생이 처음에 인터뷰할 때 그 내용들 중에 무슨 여자분이 구두를 신었는데 그 구두가 또각또각 소리가 나고 근데 나중에 그 PD가 찾아간 그분이랑 동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밤에 찾아가서 동일로 추정이 되죠. 진짜 구두가 또각또각 하는데 정말 공포가 전달이 되죠. 지금 시대에 그런 게 일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영화 굉장히 박하사탕에서 자신을 고문을 만났던 설경구 씨 같은 느낌을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그 구두 소리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저거구나. 류가려 씨가 말했던 구두 소리가 저거구나로 공감이 확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2000년대 일이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그 간첩단 학생 간첩단 사건,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김기춘 씨의 네, 카랑카랑한 젊었을 때. 목소리예요. 정말 젊었을 시절에 공안 검사로서 엄청나게 유명했고 실제로 정치, 그러니까 공작을 통해 가지고 성장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비서실장이 되는 시기가 온 건데 이상하게도 기시감이 나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1970년대를 마치 바라보는. 근데 웃긴 건 우리의 언론들은 사실은 그때와는 굉장히 달랐어야 하는데 언론의 대응 방식도 상당히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 무려 30-40년 이상은 마치 예전에 벤저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과거 한꺼번에 과거가 됐었을까 그런 의아함이 들던 시절이죠. 아까 말씀드린 출입처 시스템하고 무관하지 않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김승효 씨 찾아가서 예, 인터뷰한 장면도 굉장히 저는 감성 사회 다큐멘터리로 부르고 싶어요. 굉장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울컥하기 쉽지 않았는데 김승효 씨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뭐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문 이후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모든 그냥 조서 서류에다가 응이라고 예스라고만 대답을 했다고 하지만 뭐 멈추지 않았다고 하고 조현병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긴 받았죠. 그런데 한국에 못 오셨습니다. 왜 못 오셨냐면 무서워서 못 오셨대요. 좋은 소식을 받기 위해서라도 와야 하는데 형이 대신 왔다. 그러니까 한국은 나쁜 나라입니다라고 마지막 대사에도 얘기를 하지만 나쁜 나라는 한껏 공격력을 갖추고 마음먹고 하신 말이에요. 사실은 너무 무서운 나라인 겁니다. 그분한테는. 근데 그 공포와 슬픔이 전달이 돼서 굉장히 좀 울컥했습니다. 네. 일본어로 막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맞아요. 한국말을 하잖아요. 처음으로 했다고 표현을 하면서 막 그 한국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마법 가리지 않아. 뭐 그것이 박정희의 정치야라든지 뭐 정말 가슴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아우 전 보면서 정말 너무 힘겹더라고요. 네. 지금 시대라는 게 아무래도 믿기지가 않고 또 뭐 인상적인 장면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 엔딩 크레딧에 간첩으로 몰렸다가 고초를 겪고 돌아가시고 그 한참 뒤에 무죄가 나오는 사례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잖아요. 저렇게 많았나라는 건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 그것이 모두 이제 그 1차적으로는 이런 피해가 지속됐다는 사실만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왜 모든 피해는 약자의 몫인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하는 모습이 앞에서 우리는 봤잖아요. 저 피해의 몫은 모두 저기에 이름이 써 있는 그분들의 몫으로 돌아갔고 그런 것들을 엔딩 크레딧이 흐르면서 좀 눈물을 겪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최승호 PD가 뭐라고 하냐면 원세훈 실장이다, 원세훈 전 국장이다, 뭐 김기춘 실장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요. 네. 당신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아니 안 미안합니까? 그분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 영화에서 잡아낸 장면 중 하나가 이제 우산으로 가리는데 우산을 들쳤더니 씩 웃고 있는 네. 모습. 남의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이 나는 모릅니다라고 처음에는 또 언론사 기자라니까 굉장히 환대하시면서 활짝 웃고 맞아요. 그렇게 아주 관대한 노부부가 없으시죠.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부터 표정이 점점점 변하는 걸 이 영화 카메라가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 이상의 말이 설명이 필요할까라는 진짜 저도 마찬가지 같은 대답을 듣고 싶어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 잘못됐다라는 말보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 장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저는 이분들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변호인에서도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자기가 곧 국가였었고 국가의 행동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닉슨 얘기도 잠깐 나왔던 거지만 국가가 행하는 폭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언론의 역할이라는 거 하는 게 중요한데 언론이 이 국가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열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들을 정당성과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할 때 그 약자는 훨씬 더 약자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이 언론들이 이걸 파헤쳐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들의 어떤 것들은 국가가 그걸 구제해주지 않고 폭력을 행하는 상황인데 누가 구제를 해주는 상황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독재 시대 때도 그랬고 사실은 독재가 아닌 개명천지의 시절에도 이와 같은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뉴스타파에도 PD가 있고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PD가 나가서 찍었어요. 혹시 기자가 나와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다큐를 만들었다면 뭔가 저도 좀 달랐을까요? 궁금증이 예, 예,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PD 저널리즘, 뭐 기자 영화적으로 저널리즘 이런 게 봤을 있으니까. 때 예. 이상호 기자가 만든 영화들보다 최승호 PD가 만든 영화가 전 영화적으로 좀 더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기자와 PD가 어떤 사태나 사건에 대한 좀 제가 보기엔 좀 자세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근본적으로 기자 저널리즘하고 PD 저널리즘은 어떤 그 주제를 정해놓고 출발하는 거의 여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최근에 보신 거는 그 주체, 그 기자, PD 이 주체 개인의 차이가 너무 커요. 이상호 기자의 작품이라든지 그 개인의 성향이 너무 크고요.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는 저희 기자 저널리즘하고 좀 많이 다른 식으로 취재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제 짐작입니다만 기자분들은 일종의 아젠다를 미리 던지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이런 건 어떨까라고 한번 추적해가는 부분이라면 좀 제가 봤을 때 영화적으로 봤을 때 최승호 PD의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하나하나 과정을 좀 밟아가서 마지막에 좀 결론을 내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조금 더 좀 사실에 가까운 듯한 저희한테는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렇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어떨 때는. 네, 네. 다큐멘터리 영화들 이와 같은 제보자들처럼 좋은 영화들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세상에 선보였고요. 그리고 또 호응도 좋았습니다. 뭐 가령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이란 작품도 이제 YTN 기자 해고 사태를 다룬 작품이죠. 그리고 공범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부의 언론 장악 실태를 보여줬던 작품으로 이 작품 역시도 2017년에 그리고 또 저수지 게임이라고 이제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영화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들이 지금 아마 왜 이렇게 그럼 한 해 많이 나왔던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지금 왜 없을까? 언론이 제 기능을 많이 찾았기 때문에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도 언론이 제 기능을 했더라면 굳이 영화관까지 가서 감독이란 직함을 달고 펀딩으로 영화 제작비를 마련해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첨부하자면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하고 올해 그 두 개의 문 2편에 해당하는 공동정범이라는 작품이 나왔거든요. 기자 입장에 봤을 때 저 취재를 정말 잘했다. 놀랍도록 취재를 잘한 작품이고요. 그 공동정범에서 취재된 내용들 이미 몇 해 전에 나온 그 다큐멘터리인데 올해 경찰청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진상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다큐가 옳았다는 것을 경찰청이 시인한 셈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당시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큐가 해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예. 다큐멘터리가 사실 시네마 베리테라고 그렇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리테가 이제 진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니까 진실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큐멘터리가 워낙 접점이 좀 많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들을 제가 한번 영화 저널리즘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널리즘 영화가 아니라 영화가의 저널리즘이 된 경우들 몇 편의 작품들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 마이클 무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부시 시절에 화씨 911이라는 작품을 찍었는데 최근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화씨 119라는 작품으로 트럼프 시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지금도 지금 트럼프가 좀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장면들을 사실 봤잖아요. 그럴 때는 영화에서 또 다큐멘터리적인 시도로 시네마 베리테 진실을 추구하는 영화로서 많은 감독들이 또 움직이는 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또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좀 든든해지네요. 한쪽이 혹시 못하더라도 이쪽에서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최욱 씨는 또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가지고. 네. 오늘도 아주 흥미롭게 함께 했었는데 아까 우리 언론 지형이 이렇게 망가지는 과정을 그렸던 그 공범자들 제가 시사회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엄기영 MBC 전 사장이 화면에 종종 잡혔습니다. 아주 악인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근데 재밌는 게 그 시사회에 오셨어요? 그분을 초대를 또 했더라고요. 저 최승호 PD는 정말 악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장면이 문득 떠오르네요.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초대했겠죠. 그렇습니까? 최욱 씨 맨날 말하는. 근데 아주 편안한 역할로 등장한 건 아니었거든요. 보기 약간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또 초대를 했더라고요. 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송년 특집 언론과 관련된 영화 4편을 함께 봤습니다. 프로스트 대 닉슨, 내부자들, 그리고 나이트크롤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백까지 함께 봤습니다. 그래도 내부자들을 제일 오늘 강추할 최고였어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신스틸러였습니다. 굉장히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신스틸러 의미 잘 모르고 하는 말 같아요.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주변이에요, 주변. 근데 오늘 제가 하면서 평소에는 우리가 현안을 바탕으로 방송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영화를 소재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 영화 못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평소에 우리 방송이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제가 내부자들 개봉 당시에 리뷰 원고를 쓴 적이 있는데 현실하고 좀 너무 먼 거 아니냐라는 주제로 좀 맞춰서 썼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터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내가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영화 만드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영화인들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라고. 네.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드라마틱하니까. 앞으로 영화인들은 어떻게 더 이제 기운이 나죠. 왜냐면은 뭐든 만들어도 어쩌면 그렇죠. 네. 소재가 끊임없이 있구나. 나오는 네. 상당히 현실이 된다. 관련된 영화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이제 네, 뭐 네. 그걸 뭐 억압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도 아니고 네. 억압해도 또 나오게 돼 있고 맞습니다. 네. 억압할수록. 네, 오늘 직접 이렇게 녹화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신지요? 굉장히 사실은 좀 긴장했어요. 이게 저널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좀 무겁잖아요. 그리고 저널리즘을 영화로 다루는 그런 코너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긴장을 가져왔는데 그래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제가 좀 조사를 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말 하나를 제가 제 분야는 아니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벤자민 브래들리라고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이 한 말이 지금 워싱턴 포스트 벽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진실일지라도 그건 거짓말만큼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그 구절이 이제 물론 영어로 딱 벽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모든 영화들에서 얘기하고는 그 중점적인 얘기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은 형편없더라도 진실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저도 그 더 포스트 영화 보다가 한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났었는데 항상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써나가야 한다. 이것도 기자들이 그렇죠.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송혜국 기자는 어떠셨는지 너무 저희가 긴장하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보통 나오면 이제 나중에 풀어지는데 풀어지질 않으시네요. 제 스타일이 긴장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생활에서. 네. 그래서 영화를 혼자 보고 좋았다, 뭐 나빴다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가 이 영화를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의미를 또다시 느껴보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글로 하나 써주세요. 오늘 이 상황 분위기를. 남겨주시면 성탄 선물로. 네. 오늘 송년 특집 25회 저널리즘 토크쇼 제2였습니다. 나와주신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KBS 1TV, 마이케이북,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팟빵, 팟티,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한 주는 쉬고요. 새해 첫 일요일 밤 1월 6일 그리고 두 번째 일요일 밤 1월 13일 신년 특집 2부장 방송해 드립니다. 공개 방송으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 깨어난 시민 제2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